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교수님은 낙관론자신지 아니면 비관론자신지. 네, 상당히 새로운 여러 가능성을 열어줄 잠재력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정책을 펴서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쪽의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규제자 또는 정부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할 것인가, 이 고민이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되고 있고. 자, 좀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은행에다 예금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한 5천만 원인가까지는 그 예금을 이제 보호를 해주죠. 사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뭐 은행에다 현금을 몇 억씩까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대부분의 어떤 은행 이용자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예금을 이제 보호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최근에 저희들이 봤던 가장 많은 부정적인 이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소 해킹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의 사고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암호화폐가 단숨에 사라져버리는 뭐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믿고 맡겼던 그 거래소가 이제 파산의 형태가 되면서 사실은 그 투자했던 사람들도 같이 이제 아무런 잘못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 같은 게 있나요? 네, 사실 뭐 제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건은 아마 마운트 곡스 해킹 그런 사건이고, 특히 뭐 그 경우는 그 거래소 내부 직원이 막 개입됐다 또 이런 그 의혹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에도 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그런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현행법 하에서는 결국은 그 거래소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로 판단한 그 개인과 거래소 간에 계약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 내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겠다 했을 때 뭔가 온라인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처음에 클릭하면 그게 이제 계약이라고 보는 약관 거죠. 같은 게 뜨겠죠. 그렇죠. 네. 클릭해서 오케이 하면 이제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 그런 것이 지금 기존의 구제 수단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론적인 문제고, 실제로 그 거래소가 배상할 자력이 없으면 피해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피해를 뭐 국민이 뭐 세금으로 메꿔줄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거겠죠. 말하자면 이제 형사 사건보다는 민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군요. 아니 뭐 물론 형사 사건도 당연히 있겠죠. 형사 사건도 당연히 있어가지고 뭐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도 받겠지만, 형사 처벌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래소의 어떤 사고가 생길 경우, 그거는 불가피하게 그 거래소를 사용한 여러 개인들이 손해를 보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예금주들이 예금을 맡기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이제 그 예비비를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가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통신 판매업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금융업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최선의 어떤 안전장치들이 이제 전무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약관에다가 뭐 저희 거래소를 이용해서 얻게 된 해킹으로 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저희들이 뭐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어떤 그 배상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이제 시스템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고, 오랫동안 예금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담보나 보장 체계는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예금보험공사가 작동하는 아주 정교한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예치를 하고, 또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정부 자원도 어느 정도는 또 지원될 여지도 있고 뭐 해서 하여간 아주 오랫동안 잘 고안된 그런 체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예금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개인들이 부를 어느 정도 보관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 수단은 어느 정도 최소한 수준은 보호가 되어야 전반적인 사회 안정이 된다라는 정책적 이유로 있는 거단 말이죠.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무슨 비슷한 보호를 해달라 이런 요구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한 요구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래소 자체가 금융업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네. 차라리 이런 방송 등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다중에게 알리는 것이 네. 오히려 이런 매체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사실적인 부분들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이제 그것을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 절차의 보완이라든지 혹은 등록대로 이제 전환시키면서 업종 자체를 통신 판매업이 아닌 이제 말하면 유사금융기관처럼 이제 등록을 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통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좀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걸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이것이 돈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만을 가지고 암호화폐는 더군다나 미래화폐다 뭐 이런 어떤 낙관적인 전망들만 가지고 접근한다라면 이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조금 더 높여져야 된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이 안고 있는 여러 이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분명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연관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킹이라든지 거래소 사기에 의한 부분은 법적으로 사실상은 보장받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것이 형사법에 의해서 사기죄로서 성립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은행의 어떤 예금자 보호법처럼 그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보호해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기업 공개 방식처럼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공개한 ICO 같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공개하고 나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들이 공개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기였다. 네.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네. 사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돈을 자유롭게 모집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더 큰 사업을 벌이고 하는 이게 핵심 부분이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의 한복판에 있었던 게 증권거래고 증권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업 하겠다라고 하면서 증권거래소에 어떻게 접근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흘려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범죄 모델은 오랫동안 있었어요. 예, ICO에만 특유한 건 아니고. 동네 개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이 그런 증권 투자 또 상장과 관련해서 부정확한 공시를 하는 그런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그런 법제도는 다 완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조사하는 전문 인력들도 있고요. 예.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 그 테슬라와 관련해서 뭐 어떤 말 트위터에 하나 올렸는데 그게 과연 테슬라 주가를 어떤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 막 조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자본주의에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ICO도 그 점은 똑같아요. 이건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부분이에요.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사기치는 건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기 부분은 ICO라고 해서 새로울 것이 전혀 없고 제가 봐서는 만일에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ICO를 허용을 일부나마 하게 될 경우라면
그 상황에서 부정확한 공시를 해서 자금을 끌어모은 그런 주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거래법을 전적으로 적용해서 처벌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또 우리에게 좀 시급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이 자유로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국가고 자본주의를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국가인데, 대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미국에서의 금융 사기에 대한 어떤 형벌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한 개인이 그 국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그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뭐 무기징역에 가까운 징역형이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어떤 형량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으로 봤을 때 이 경제사범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요? 너그러운 거 아니냐. 네. 우리가 가장 쉽게 보게 되는 것이 경제시장을 이제 교란시키는 어떤 기업들의 총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어떤 형량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때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게 뭐 일단 휠체어부터 등장하고 말이죠. 재벌 총수는 기본으로 휠체어 타고 나타나고, 그다음 뭐 좀 불행한 말입니다만 뭐 유전 무죄, 뭐 무전 유죄 이런 말도 그냥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ICO도 그렇고 증권 상장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의 혈맥과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법원이 보여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그 음주운전을 간접적 살인 행위로 이제 보면서 그 법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경제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 부분으로서 인식하고 또 그것을 그 시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이 경제 활동을 혼란시키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어떤 법적 처벌이 분명히 선행되고 그것이 보여졌을 때 좀 더 이 정의로운 어떤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암호화폐라는 것이 미래기술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부흥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도권 하나 끌어들이기 위해선 바로 기존의 법과 제도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바로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그 금융 형태에도 좀 투자를 하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활동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정부가 너무 모르고 막 이런 구닥다리 발상으로 이상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시고 또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도 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이 ICO 문제라든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취해온 정책이 저는 뭐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닌 것이, 암호화폐는 물론 그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여러 잠재성이 있고 ICO라는 발상, 그 거래 모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 위험을 정부로서는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과소평가하고 뭔가 이상한 좀 너무 앞서가는 정책을 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망감이랄까 이런 거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투자자분들 스스로도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위험들을 스스로 좀 더 잘 이해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이미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투자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약들 좀 많이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투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법과 제도들이 이제 보완되어야지만 이제 과감한 어떤 투자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반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과도기적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목소리가 같이 혼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도요, 이 전문가분들이 매번 바뀌어서 나올 때마다 입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지난 회차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오늘 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지, 이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어떤 조바심과 함께 빠른 속도를, 말하자면 시장이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새롭게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의 또 다른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암호화폐 시장을 영원히 틀어막고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정부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허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희망하는 바는 정부가 규제자로서 조금 더 유연한 발상으로 여러 좀 더 그 상세한 여러 측면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기존의 정권 규제 그럭저럭 잘 작동해왔고 긍정적인 효과를 유지해왔고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좀 무리일 거예요. 네. 조금 더 유연한 방법으로 조금 더 타협적이고 좀 더 기업의 창의성을 그래도 인정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약간의 책임을 좀 더 투자자 쪽으로 넘기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아서 해서 이거는 정부로서 무책임한 것이지만 적절한 중간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 적절한 중간지대를 찾아서 그 ICO를 통해서 자금을 활발하게 모집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의 이해관계도 충족이 되고, 이 새로운 여러 기술과 수단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욕구도 충족될 수 있는 적절한 중간지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간지대, 그 비결이 뭔가, 이것을 정부가 계속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되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개인적인 질문으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많은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빨리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의 이제 논리는 뭐냐면, 이것이 현존하는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 늦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태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뭐 이런 주장을 통해서 사실 이제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어떤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조금 뒤처져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했을 때 과연 기술적으로 후퇴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한 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암호화폐 시장을 당장 열어서 어떤 이득을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공포를 주입시키면서 우리 굉장히 도태될 수 있습니다, 빨리 엽시다 라는 쪽에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협박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이게 기술의 문제하고 투자의 문제하고는 분리해야 된다. 네. 이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이미 다 알려진 기술이고 컨셉트는 이미 논문으로 다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기술 또는 그 컨셉트를 더 개선시키려면 논문 쓰시면 돼요. 정부가 ICO 허락한다고 해서 그 기술 자체가 개발되고 더 발전하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지금 ICO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암만 허락해봤자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더 선진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다가 암호화폐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런 암호화폐라는 수단을 매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무슨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라는 거는 위험에 대한 판단, 그 전통적인 그 방법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CO를 허용 안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를
방임 뭐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지장이 온다. 이건 저는 전혀 지금 사태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도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무수히 많은 코인들이 있고 그런 코인들은 사실은 조금 기술을 아는 분들은 뭐 하루 만에도 만들고 자기 무궁무진하게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더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은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술 개발을 정부가 저해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고 정부가 가지는 제일 중요한 고민이나 규제자로서의 책임은 이런 거래나 투자를 규제 없이 풀었을 때 생기는 위험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지 정부가 무슨 기술을 막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전혀 연관 없는 두 분야를 우리가 한 군데로 엮어서 마치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안 되는 것처럼 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기술이고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시장의 개방이 늦춰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후퇴를 하게 되는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봤습니다. 사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좀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에는 우리가 너무 위험한 곳을 검증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역시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답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오픈앱 대표님이신 김기창 교수님을 모시고 또 암호화폐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태현의 코인뷰 오늘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재밌게 보셨고요. 저희들이 전달해드린 정보가 유용했다라면 좋아요 꼭 한번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